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김정기라고 합니다. 이 헤이그 특사 이중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만남 책을 지은 저자이고요. 이제 오늘 세모람 필수님께 소개하신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그 이제 총리이자 또 언론인이자 네덜란드의 1900년대 초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제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1859년에 태어나신 이제 분입니다. 뭐 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뭐 30대 전후 되시면 이준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이준 열사라고 불리는 이제 이준 열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애국적인 항일 애국적인 길은 이제 걷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애국 투사로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준 열사는 1896년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화파 활동을 했습니다. 이 개화파 뭐 갑신정변 아시죠?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고 또 일본식의 국가 개조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또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준 시골 북청 출신이었던 이준을 끌어줘서 이준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 검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이준 열사가 당시 검사가 된 것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된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검사로 이준 1호 검사로 임용을 받는데 그 이준의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연수원의 졸업 성적이 16등이었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검사 15로 이제 한성재판소에 그 이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장박이라고 하는 이 개화파의 이제 한 상징적인 인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어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될 정도로 끝까지 일본을 따라갔던 장박이라는 사람 밑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고종하고 이제 민비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탈을 과도하게 하니까 이제 또 내정 간섭도 심해지고 그 고종이 자신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죠. 그 민비 명성황후가 또 시해를 당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일본을 따라갔던 이주는 몰락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을 끌어줬던 이제 친일 개화파와 함께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운명이 바뀐 거죠. 잘 나가던 이제 소위 말한 백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그 백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 가게 되고 일본에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1904년까지의 이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묘연해요. 유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이준 열사의 아내의 증언인데 이제 다른 그 기록들도 있지만 그 기록은 사실 뭐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근데 아내가 직접 이제 증언했을 때는 이준 열사는 갔다 와서 일본의 망명을 갔다 와서 이제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곳은 맨 처음에 독립협회도 사실 친일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완용이 이제 을사오적의 주역이죠. 이완용이 독립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독립협회가 민중 위주의 단체로 거듭나면서 이완용은 단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때 민중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가지고 민중 계몽과 또 토론회 사업을 했던 뭐 예를 들면 서재필, 이승만, 양홍묵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 주역이 됐을 때 이준도 독립협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으로만 승승장구를 했던 이제 이준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 고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평범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경험을 처음 해본 거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는 아직도 일본의 힘을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었죠.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1905년 9월에 이제 포츠담 조약을 통해서 러일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이준이 일본의 병사들을 돕기 위한 이제 모금을 해서 그 죗값으로 감옥에 투옥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준이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서 조선을 청나라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제 일본이 또다시 이기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주는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근데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또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이승만 논란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막 이승만을 되게 추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승만이 그때 뭘 했었냐면 그 감옥에서 도서관을 운영을 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책을 넣어주고 이승만 도서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에서 그 막 도서관 그 대출 장부도 맡고 그랬어요. 그때 이 이준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또 다른 책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준이 감옥 투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석방된 다음에 아 이제 이준은 일본이랑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이제 상동 청년회라는 데를 가입합니다. 네, 이 상동 청년회라는 것은 아주 참 독특한 곳이었어요. 이준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 개화파들, 아주 똑똑한 엘리트, 일본 유학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잔인했죠. 그 갑신정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냥 설득을 통해서 설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궁궐에 병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위 관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잔혹하게. 그래서 3일 동안 그 정권을 잠깐 쥘 수 있었죠. 근데 이준이 감옥에 갔다 와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이준의 상동 청년의 모체가 되는 상동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없죠. 코찔찔이들, 여성들,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죠. 남성들도 이 상동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남대문의 곤당골이라고 하는 큰 수산물 도매 시장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었죠. 어떤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이 아주 냄새가 지독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주는 여기를 중심으로 설립된 상동 청년회라는 곳에 가입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친일파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나라의 발전에 있었어요. 나라가 발전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희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상동 청년의 사람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같은 사람이 상동 청년의 회원이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누가 들어왔을 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외세가 들어오고 나라의 발전도 물론 있었죠. 시스템도 바뀌고 근대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준이 내가 내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것보다 이 나라에서 외세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이 그 상동 청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힘입어서 헤이그 특사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만 헤이그 특사 중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당히 깊게 알고 있었어요. 이상설이라는 사람은 그 되게 엘리트였었고 이 사람은 헤이그 특사 가기 직전에 이제 만주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위종 같이 갔었던 통역했던 이위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살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외교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이제 엘리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백으로 엘리트가 됐다가 이제 민중의 맛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헤이그 특사를 출발한 게
1907년이고 이준이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시작한 게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준이 애국자, 반일 애국자라고 얘기한다면 딱 2년만 반일 애국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의 삶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준이 이제 영향을 크게 준 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뭐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니신 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덜란드가 이제 1848년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민주주의가 지금이랑은 좀 다른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그 밀어붙였던 다수의 세력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한된 민주주의였어요. 보편 선거권이 아니라 제한된 선거권이었죠. 왜냐, 평범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엉뚱한 사람이 지도자에 계속 뽑힐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주로 상대했던 사람들이 뭐였냐면 똑똑하지 않고 평범하고 좀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많이 만났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드려본다면 이제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들 집에 이제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뭐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근데 당시에 암스테르담은 산업화가 막 진행됨에 따라서 너무 삶의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았고요. 길거리에 막 똥오줌이 뒹굴었고요. 이 수로들은 이제 악취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잘 배운 목사님들은 거의 신방을 안 갔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안 했어요. 누가 방문을 했냐면 교회에서 그런 데 가는 사람을 특별히 고용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 대신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직접 갔습니다. 왜 직접 갔냐면 이 사람은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뭐 대학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순수한 신앙 그리고 명확한 믿음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치를 이제 1860년에 시작했는데 1901년에 거의 40년이죠. 40년간의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쟁 끝에 국가의 내각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대통령이 되고 뭐 정당도 만들고 했어요. 뭐 자세한 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한계는 뭐였었냐면 세계를 나눠서 볼 때 세계를 유럽과 그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본 거예요. 유럽은 이제 기독교 플러스 백인이죠,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구교 신교 할 거 없이 나머지 국가들은 유럽을 따라가거나 유럽이랑 반대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봤어요. 유럽에 따라가는 국가들, 덜 떨어진 국가들이죠. 유럽을 모방하려는 국가들이니까. 근데 결코 유럽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 기독교 문명이 없기 때문에 유럽을 따라갈 수 없고 결국에 유럽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에 식민지가 있었죠. 영국은 인도라는 엄청 큰 식민지가 있었죠. 독일하고 또 영국, 중국에 큰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동양인들이 힘이 세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다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중국도 일본의 지시를 받아서 유럽행 공격을 감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았죠. 아시아를 얕잡아봤고 어느 정도 적대시했죠. 근데 1907년에 이제 세계 제2회 만국 평화회담이 열렸어요. 이 만국 평화회담이란 것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부상하고 그럼 이제 유럽 사회가 바짝 쫄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영국하고 미국은 거의 영국하고 일본은 공식적인 동맹 관계에 있었고 영국이랑 미국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한 세력으로 구축이 돼 있었어요. 이거에 두려워서 독일하고 러시아는 거의 한 팀을 먹고 프랑스는 그 옆에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지지를 하는 형식으로 국제사회가 재편되면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만국 평화 회의를 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당의 외무부 장관이 1903년도에 한국을 초대하고 이제 한국에서 4년 뒤에 이준 열사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외무부 장관이 정권이 바뀜을 통해서 헤이그 특사들이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1907년에는 다른 정당의 외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헤이그 특사는 출입을 거절당해요. 초대는 받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비참한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날 1907년 7월 14일 날 이준 열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이준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자결했다, 그리고 뭐 병사다, 뭐 얼굴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염이 심해져서 죽었다,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사 혹은 이유가 없는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의 사망 기록서를 보면 장의사가 쓴 것들이 어떤 특별한 그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배가 갈려서 뭐 특수하게 죽었다든지 그리고 경찰 기록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요. 그 7월 14일 날 이준이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7월 15일 날 한국에서 선교사였자 또 언론인을 했던 미국인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헤이그 특사들이 오는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그 사람이 타임지에다가 인터뷰 기사를 낸 것을 카이퍼 신문에서 받아 적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일본의 점령이 불러온 한국인들의 고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헤이그 특사들이 주로 얘기한 것은 국제법적인 그 을사조약의 무효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고통스럽고 일본이 나쁜 애들이다 이것이 아니라 일본이 불법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력을 뺏긴 것은 정당하지가 않다. 우리 대한제국은 아직도 독립된 국가다. 국제법적으로 이것을 얘기했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은 이제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카이퍼의 신문이 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카이퍼의 신문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한국은 일본의 속국으로 머물리는 것이 좋지 않다. 일본은 나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카이퍼 정당이 처음 시작한 역사적인 근거가 이제 네덜란드, 스페인 이제 80년 전쟁이라고 네덜란드도 이제 일본처럼 이제 그 카톨릭의 억압 아래서 이제 신교도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준의 장례식 때 이휘종한테 그 정당에서 정당 설립에 처음 참여했던 사람이 건네줬어요. 너네도 똑같이 우리랑 싸우면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력 투쟁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덜 떨어진 동양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간 동반자이자 파트너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실제로 장례식 날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이전에 같은 정당에서 수상을 지냈던 이제 마카이라는 사람이 거기 와요. 그때 막 우리나라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막 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다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도 전달해 줬습니다. 그 네덜란드 YMCA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형제이자 동지인 이준 열사가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덜란드의 문화 특성상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친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이준 열사 가지고. 그래서 이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당이 제1야당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정권도 잡았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었어요.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하면 우리가 뭐 젖잘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비참하게 끝났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네덜란드 정계에 헤이그 특사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정치 지형을 만든 사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단순한 만남,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아요. 넥타이를 하고 멋있는 수트를 입고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 정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의 커리어를 많이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준이 변화된 계기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도 마찬가지였죠. 국제 정세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결국에는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헤이그 특사라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죽음, 그 죽음과 또 한국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일본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 신문이 접하고 나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외교적인 노력 물론 중요하죠. 고위급들 만나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만났을 때 더 큰 변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느냐. 더 높고 돈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느냐. 그거는 제 생각엔 이준 열사의 생활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제 우월감, 아브라함 카이퍼가 갖고 있었고 초기 이준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은 이제 경쟁과 이제 승패를 낳죠. 승자가 되거나 패자가 되거나, 우리는 승자가 리더십을 가지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은 동료를 만듭니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이란 곳에 사시면서 외국에 나가시고 서구에 혹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관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국력과 문화적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화적 수준, 그리고 뭐 K컬처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것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 가족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인간적인 관심을, 따뜻한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신다면, 뭐 이준 열사처럼 그렇게 임팩트 있는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한 사람과 또 한 작은 사회에 어,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고 또 좋은 영향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국에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만약에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해진다면 우리나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러면 그런 이제 악에 바친 것들이 그 나라에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거든요. 세계 평화를 얘기할 때 어렵고 복잡한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고 삶에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말도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세계 평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